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했다가 번복했죠. 대통령 신병 확보에 한 차례 실패한 데 이어서 또 한 번 논란만 일으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아침, 공수처는 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한다는 공문을 경찰에 보냈다고 벼랑간 발표했습니다. 영장 집행 경찰에 왜 넘긴 겁니까? 사실상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경찰이 영장 집행에 전문성이 있는 데다 현장 체포 등에 대한 지휘 체계를 통일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건 아니고 윤 대통령이 체포된다면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통보에 경찰은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며 단독 집행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반발과 별개로 함께 수사를 공조해온 경찰까지 반대하고 나서자 공수처는 결국 7시간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중대한 사건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경찰과 의견을 같이 했다며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일임 논란 과정에서 공수처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이렇게까지 막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전략과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자인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은 한나절 만에 일단락됐지만 이첩 이후 잇따른 헛발질로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공수처는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애초에 법 조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부장원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면서 형사소송법 제81조와 제200조의 이유, 공수처법 제47조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조항은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이 집행하며 이는 체포영장 집행에도 준용된다는 것이고,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도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공수처 검사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검사처럼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경찰 특별수사단은 내부 법률 검토 결과 직권남용 등 법적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보고 공수처의 집행 지휘를 거부했습니다. 지난 2020년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점을 공수처가 간과했던 겁니다. 과거 검사가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권을 가질 때는 형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검사가 경찰 수사관에게 영장 집행을 지휘했지만, 지금은 경찰이 아니라 같은 사법경찰 신분인 검찰 수사관을 지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수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도 모든 검사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을 지휘할 수 있고 경찰도 따라야 합니다. 결국 공수처가 엉뚱한 법 해석을 바탕으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경찰 측 의견을 전달받은 공수처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스스로 법 해석을 잘못했다는 걸 자인한 셈이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이었던 어제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7일로 오늘 새벽 0시부터 효력이 만료된 만큼 추가 체포 시도를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재청구 사유를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제 관심은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2차 집행에 쏠리고 있습니다. 재청구한 영장이 발부되면 다시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1차 때와는 다를지 주목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기존처럼 공조체제 아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난 3일 1차 집행 시도 당시 공조수사본부는 대통령 경호처와 군인 등 200여 명이 짠 인해 장막에 가로막혔습니다. 결국 공조본이 다음 2차 영장 집행에는 투입 인력을 대폭 늘릴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공수처는 이미 자체 인력에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브리핑에서 인력을 다 끌어모아도 50명, 이 중 현장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최대 30명이라고 말했고 집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물리적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할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며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어 철조망 설치 등 경호처의 추가적인 대비 상황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충분히 준비한다면 영장 집행은 가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의 집행 부분만 경찰에 일임하려 한 것에 대해 하청이냐면서 반발했습니다. 지난 3일 무산된 체포 시도에 대해서는 공수처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경찰을 공사 하청업체 대하 뜻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공수처 검사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하부기관처럼 다루고 있다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도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서면 경찰 공무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하는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간의 업무 배분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이 공수처의 말을 듣겠습니까? 지난 3일 무산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개입한 수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7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김선호 국방부 차관 겸 장관 직무대리를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 겁니다. 공수처의 수사, 그다음에 불법적인 체포영장 발부, 그다음에 체포영장의 집행 모든 절차가 다 불법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가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불법 수사와 영장 집행 과정에 개입한 관계자들에 대해 추가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는 시도가 사실상 무산된 걸 두고 애초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하려다 빚어진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들 스스로 꼬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뒤늦게 위임한 것은 스스로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공수처 중심의 공조수사본부 체제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다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이는 모습은 보완을 하고 향후 철저히 계획을 세워 엄정히 집행해야 할 거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체포영장을 체포될 때까지 청구하고 집행해야 한다면서 공수처와 공조본부는 이른 시일에 영장을 재청구하고 집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문제로 불거진 수사권 논란은 사실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 주체가 일원화되면서 정리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극은 여전한데 일단 제2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은 내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공수처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지자 민주당은 차선책으로 쌍특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당장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표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의 혼란상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이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 합니다. 최상목 총리가 거부한 내란 특검법을 즉시 재의결하고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특검이 가동되면 수사기관 사이 혼선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오는 8일과 9일에도 본회의를 열고 경제 현안과 여객기 사고 대책 등 현안 질의를 진행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은 야당의 특검 추천권과 폭넓은 수사 범위 등 독소 조항이 가득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표결에서도 부결 당론을 유지하겠다고 단언했는데 이후 야당과 수정안을 협상할 수 있다는 여지는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대로 여러 가지 헌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반드시 부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론으로 그러면? 예, 그렇죠. 1차 표결 때 내란 특검, 김 여사 특검의 이탈표가 각각 5표, 4표씩 나왔지만 계속되는 탄핵 정국의 당내 결집이 이뤄지며 이탈표가 재표결 가결을 위한 8표는 넘지 않으리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여당은 본회의를 사흘 열자는 민주당의 제안에도 9일 하루면 충분하다며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쌍특검과 본회의 일정을 두고 간극을 드러냈던 여야는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 법안을 비롯한 8개 법안을 재표결하고 오는 9일 현안 질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조특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일정과 기관 보고,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서류 제출과 청문회, 현장 조사 실시의 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대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단독으로라도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걸 고리로 여당은 탄핵 재표결도 검토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분위기입니다. 내란죄를 뺀 건 이재명 대표 재판보다 대통령 탄핵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는 속내라는 건데 반면 민주당은 여당 주장은 탄핵 심판 지연 작전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내란죄 제외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찾았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뺀 건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탄핵안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유 두 가지가 계엄 선포를 한 것이 위헌적이다라는 것과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삭제하거나 또는 변경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소추 사유의 변경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죄 삭제를 결정한 배경엔 결국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판결 전에 탄핵 심판을 끝내겠다는 정치적 셈법이 깔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꼼수란 건데 여당 내 탄핵 찬성파 의원들조차 민주당 입맛에 맞춰 탄핵 사유를 넣다 빼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자신들의 편의,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유로 뺐다고 하는 것은 탄핵을 찬성한 제 입장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윤석열과 더불어 내란당이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죄 삭제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내란죄 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 형사재판에서 다투면 되는 만큼 위헌 여부만 따질 수 있도록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당이 이재명 재판 리스크를 언급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로 내란죄 명시를 요구하는 건 결국 여권과 윤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 판단입니다.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대상 사실관계, 계엄령, 보고령, 국회와 법원 이거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기관별로 자신들의 롤에 맞게 하는 것뿐이다. 알겠습니다. 결국 내란죄 재해공방이면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 간 시간 싸움 전략이 작용했다는 해석인데 향후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내란죄 제외 논란과 관련해 국회 측에 철회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뺄 수 있는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변론 준비 과정에서 재판부가 내란죄를 제외하도록 권유했다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또 철회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명문 규정이 없다며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헌재가 예단을 비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선을 그은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이 변론 기일이 연달아 잡힌 건 일괄 통보라며 불만을 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헌재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형사소송 법령이 아닌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과 심판규칙에 따라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관 8인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 기일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해진 대로 5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할 것이고 경과에 따라 추가로 날짜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도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변론을 열 거라며 탄핵 심판 관련 사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거라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어제 공수처와 경찰이 엇박자를 보이다가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논란만 만들고 수사기관에 대한 심각한 신뢰의 문제를 남긴 것 같은데 여야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태생적 한계가 적나라하게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는 뭐냐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정치권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이 좀 과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수사 지휘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봤을 때 저는 민주당이 있다고 공수처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 여러 가지 그 회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경찰에 집행 권한을 줘라 그것도 민주당 회의에서 나왔던 어떻게 보면 예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아예 수사를 지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인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여론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의 민주당의 압박에 의해서 권한 밖의 일을 하다 보니까 수사 권한도 없고 그 과정에서 영장 청구의 논란도 있고 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에서 법원의 어떤 문제점도 드러나고 집행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수사권의 권한이 없음에서 출발해서 모든 어떤 단계마다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게 누구를 위한 수사 아닌가? 과연 대통령을 제대로 하기 위한 수사인가? 조사와 수사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체포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의 어떤 임무라고 본다면 답을 정해놨죠. 대통령을 꼭 체포하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법의 절차를 무시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어떤 갈 길을 잃어버렸다. 이런 와중에 여야의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수사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엇박자가 난 거다라는 지적이신데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동의할 수 없고요. 민주당이 이제 수사 지휘를 한다 이런 표현은 저는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일단 공수처에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확실한 건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건 사실 어떤 경찰력의 부족이라든지 협조의 부족 이런 부분보다도 어떤 공수처의 전략 부재가 굉장히 좀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국민들 모두가 예상하셨을 겁니다. 아마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들어가면 경호처의 강렬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굉장히 강력하게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사실상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위라도 불사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는데 공수처는 영장이 합법적으로 발부됐고 합법적인 영장 집행 과정이기 때문에 협조를 순순히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도 어떤 경찰력 투입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거의 2,000명이 넘게 투입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할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사실 필요하다면 집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혈 사태 걱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공수처가 좀 주저주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경호처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그 대비 태세를 갖췄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공수처가 어떤 구체적인 그리고 좀 치밀한 전략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의 무능에서 지금의 체포영장 이 집행 불가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아쉽다. 어떤 체포영장 집행의 골든타임을 한 차례 놓치고 말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법사위 현안 질의에 오동훈 공수처장이 나갑니까? 나올 것으로 보고요. 네.
뭐 국회에서 부르는데 공수처장이 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탄핵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왜 탄핵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근데 그 부분으로 여기까지 온 거죠. 대통령의 어떤 탄핵도 이 29명의 탄핵이 이어지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권한이란 것들이 절제되거나 자제돼야 되는데 일종의 이제 제동 장치가 풀린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입니다. 엄연히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게 집행이 돼야 되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탄핵을 얘기한다는 거죠. 공수처장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공수처가 소위 말해서 이제까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서 조직에 어떻게 보면 존재의 이유로서 이번에 과하게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대통령을 타겟팅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경이 수사에 관련해서 경쟁적으로 임할 때 뜬금없이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얘기했거든요. 출국 금지 대통령이 어딜 갑니까?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언론 플레이를 한 거고 특히나 영장을 청구할 때 0시에 했습니다. 12월 30일 0시에 했는데 판사 같은 경우가 0시부터 이 영장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일과 시간에 볼 텐데 이렇게 어떤 본인들의 어떤 의욕만 앞서고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해왔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 출석을 했을 때 마땅히 본인들이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렇게 만든 게 과연 뭐냐. 그러니까 검경의 어떤 수사과 조정을 통하고 그다음에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서 공수처를 결국은 이렇게 설치한 이유가 사실상 수사기관을 무력화시킨 문재인 정부 때 어떤 민주당의 어떤 행태가 씨를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사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과연 공수처장을 압박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특히나 지금 탄핵을 얘기한다는 건 국가기록을 또 무력화시키는 부분 아닙니까? 네. 이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공조본 체제에서 협의하에 한다라고 결론은 났습니다만은 이렇게 공조가 제대로 안 돼서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수처가 아무래도 좀 입장이 계속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처음에는 어제만 보더라도 경찰에 이제 뭐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좀 넘기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수사권은 또 본인들이 계속 가져가겠다고 했다가 그 보냈던 공문을 철회하고 결국에는 공조본 하에서 어떤 협력 체제 하에서 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오락가락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드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공수처가 저는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 사실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이 막아서는 경호처장에 대해서 현장에서 경찰이 현장 체포를 하려고 했어요. 체포 시도를 했는데 이 부분을 막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오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 영장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공수처에서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휘권을 가져가되 현장에서의 현장 장악력은 경찰이 전적으로 가져가는 방식.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것인지 또는 누구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과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경찰들에게 저는 어느 정도 일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뭐 공조본 체제에서 협력을 해나가겠다는 것은 일단 위법적인 요소를 최대한 제거한다라는 형식적 측면에서 부합한 것이라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현실적으로 이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경찰에게 현장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가 지난번 1차 체포영장 때처럼 마치 뭐 체포하려는 경찰들을 막아서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판단을 어느 정도 존중하고 권한을 크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공조본이 체포영장의 연장을 요청했기 때문에 만약에 연장이 되면 다음번에 영장 집행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도 관심인데요. 지금 경호처도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고요.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공수처와 경찰도 두 번째 집행에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데 당에서 어떤 뭐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되게 우려가 깊습니다. 특히나 보니까 특공대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 경찰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경찰 특공대 관련해서 좀 알아보니까 이게 뭐 하는 조직이냐. 테러 사건 진압, 테러 사건과 관련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테러 사건의 예방 및 처지, 총기 난사와 인질극 등과 같은 특수 중대 범죄에 대한 무력 진압입니다. 대통령이 테러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야당이 이렇게 압박을 하다 보면 공수처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극단적인 어떤 상황을 연출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 경찰이나 군의 수뇌부가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들이 더 잘하려고 할 거예요. 이게 국민을 위해서 아니면 법을 집행하는 그 과정이 아니라 눈치를 보게 되고 네. 오버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경호처 직원도 그렇고요. 경찰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공수처도 그렇고 다 공무원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지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법한 수사에 대해서는 임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보면 경찰에서 뭔가 내란죄 관련해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발부받으면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면 지금 그걸 하면 됩니다. 내일 꼭 오늘 꼭 이렇게 대통령을 체포해서 망신을 주는 게 과연 진실을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은 국민들의 어떤 선거를 통해서 뽑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꼭 갑자기 수갑을 채워서 체포하는 게 능사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동의하는 데 있어서 저는 여러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야당이 민주당이 이 문제를 너무 급하게 풀려가고자 하는 이유가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이 이재명 때문에 그렇다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호흡을 좀 죽이시고 절차대로 원칙대로 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어제 이 관저 앞에 여당 의원 40여 명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당 지도부는 당 차원이 아니다, 자발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 한 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보다는 일종의 이제 법치,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계엄의 그 극단적인 방식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네.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는 그 탄핵이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그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 속에서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이 되면서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보수 쪽에서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5년 만에 또 정권이 교체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무턱대고 불법적인 위법적인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 그 위법적인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과연 맞느냐 네. 아니면 방어권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맞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적법 절차가 망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문제를 제가 아무 권한이 없는데 수사를 하고 체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 원칙이 있고 그 원칙 속에서 국가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명시적인 어떤 행위를 집단적으로 관저 앞에 가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여당은 대통령의 방탄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라는 이런 논리거든요. 물론 조기 대선을 염두에는 둬야 하지만은 완전한 선긋기는 부담스러운 상황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음 선거에서 승산이 있을 것이다. 이런 개인적인 굉장히 정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법을 수호해야 하는 사실 의무를 모두가 지니고 있는 분들이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는 분들이 나서서 저 무법지대를 자처해서 가서 거기에 동조한다라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실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십시오. 일단 체포영장이 왜 청구됐습니까?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번이나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헌재 탄핵 심판에는 제대로 응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류를 계속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 지연도 됐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 측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최근에 영장 집행을 돕는 경찰을 시민이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보면 대통령 측과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행태는 법을 무시하고 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자성의 목소리와 대통령에게 반성의 목소리를 내지는 못할 망정, 또는 따끔한 질책이나 조언을 하지는 못할 망정 가서 대통령을 수호하겠다 이러면서 인간 방패 역할을 자인하고 있다라는 거, 저러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받고 있다라는 거, 저는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나라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나은 정치를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계속해서 옹호하는 행태를 보인다. 더군다나 집단적으로 저렇게 가서 한다라는 거는 저는 지금 일부의 어떤 일탈 정도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느 정도는 집단 최면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럴 정도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러니까 민주당을 포함해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는 것이다. 이 부분 지적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 경호처 지휘권 요구에 적극적인 반응, 대응이 없다.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첫 번째로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뭐 1차적인 책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수처의 무능이죠. 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기관 간에 여야 할 것 없이 기관 간에 물리적 충돌이 혹시라도 있을까 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려가 있었단 말입니다. 유혈 사태가 있을까 봐 우려가 있었는데, 그럼 그런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취할 수가 있냐라고 봤을 때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분명히 경호처에 협조 요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경호처장의 임명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어쨌든 보면 경호처장을 사실은 해임할 수도 있고 임명할 수도 있는 권한을 이제 권한대행이 됐기 때문에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기관 간에 물리적인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조정하고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사실상 수수방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이 사태를 방치했기 때문에 지금 체포영장의 실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의 책임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네. 최상목 대행이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로 국정 안정이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국정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체포영장의 적법한 집행 절차 과정에 대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유혈 사태 없이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이 국가 안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저 어떤 여당 눈치 보면서 가만히 있거나 오히려 뭐 대통령실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경찰 뭐 더 투입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사실은 두 기관 간의 충돌을 방지해 주는 게, 조정해 주는 게 권한대행의 역할이라는 거죠. 네,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도 경호처가 이거를 따를 것이냐라는 거는 다른 문제인데, 네. 지금 경호처 분위기상으로는 안 따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도 보이거든요. 우선적으로 법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면 따라야죠. 네. 그렇지만 법이 지금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문제가 있는 거고, 공수처법 3조 3항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련해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 협의란 부분이 협조라는 부분까지 이제 포함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이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러 법률학자의 여러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 부분에 했을 때 공수처의 어떤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할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경호처가 과연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위임을 받았습니다. 대통령한테. 네. 그래서 지금 경호처의 지휘권은 경호처장에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당 쪽, 저희 국민의힘 쪽의 입장입니다. 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호처장이 경호처 역할을 총괄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이거를 해소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지 파면이 되거나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의 어떤 경호는 유지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가 엄연히 군사상 비밀이나 아니면 공무상 비밀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하고 할 때
그 책임자에 대한 어떤 허락이 필요하다는 거는 살아있는 권한입니다. 네. 법입니다. 그리고 경호처 법에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초유의 상황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하는 과정이라는 게 이런 전례가 없다 보니까 지금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 이럴 때 법과 법이 충돌했을 때 그러면 소위 말해서 여론에 떠밀리듯이 아니면 민주당에 봐서 눈치 보듯이 이렇게 압박을 했을 때 그 위에 뒷감당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사가 본질이라면 수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를 접점을 만드는 게 대통령 측과 공수처의 어떻게 보면 책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영장을 민주당이 발부해 준 게 아니고 법원이 발부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시는 어떤 뭐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공수처에 없다. 이 부분도 사실은 영장이 발부되면서 1차적으로 일단락이 된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영장이 그렇다면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왜 불법입니까?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는데 이게 어떻게 불법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불법이냐 뭐 합법이냐의 여부를 왜 자꾸 이 정치권에서 특히 대통령 측근들이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가 없고 어쨌든 합법적으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입니까? 대통령에게 뭐 영장 집행하러 와서 실탄을 발포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어떤 법을 준수하는 것도 1차적으로 기본돼야 되는 역할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잉 경호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합법적인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서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인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본인들의 역할은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막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네. 거기에 분명히 그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예외가 된다. 이 부분을 적시한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공수처 검사들이 가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하러 간 거지 대통령이 봤던 어떤 기밀 서류, 기밀 문서 아니면 기밀 물건 이런 것들을 가져가러 간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찾으러 간 것이기 때문에 예외가 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논리처럼 막지 말아라. 이 부분을 분명히 법원에서 정리를 해줬는데 네. 이걸 막은 거는 분명하게 공무집행 방해인 거죠. 경호처 지휘권 논란과 관련해서 이복형 금감원장이 어제 뼈있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최대행에게 사법적인 부담까지 주면 안 된다. 정치는 정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그만 흔들어라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근데 그럴 거면 이제 최상목 대행이 이제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2명 임명까지도 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 두 기관 간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한쪽에서는 경호처 이 두 기관 간에 부딪힐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조속하게 대통령이 체포돼서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일종의 기계적 중립을 저는 취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기계적 중립이 누구에게 도움되는 것이냐. 결과적으로 보면 체포영장 집행이 늦춰지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게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최대행은 대통령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비겁하게 한 발 뒤로 빠져 있는 것은 권한대행의 그 직위가 갖고 있는 막중한 책임에도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압박을 넘어서 정치적인 압박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법적인 조치까지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죠. 네, 최대행은 어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나는 등 외교 그리고 경제 등을 챙기고 있는데 불확실성 해소에 힘쓰겠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거 반쪽짜리 불확실성 해소 아니냐, 국내 정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먼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저는 그게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케 만드는 요소가 탄핵입니다. 탄핵.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거 관련해서 내란 동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란 혐의는 쏙 뺀다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죠. 그리고 151석이 가능하느냐, 200석이 가느냐 정적수 논란도 있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내란 혐의에 대해서 이거를 임명을 하지 않았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을 시켰는데 그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무총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권한대행이 하는 겁니다. 결국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탄핵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리고 헌법재판소 주석에 의하면 200석 이상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시급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대행을 탄핵할 수 있는 151석이라는 어떤 무소불위의 어떤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N번째 대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행민국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되는 게 정치인데 이런 혼란과 불안감을 줄이는 게 정치인데 민주당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탄핵 계속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내란이 일어났는데 제가 이렇게 방송하고 있을 수 있나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어떻게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회복 탄력성으로 인해서 계엄도 끝났고 내란도 끝났습니다. 전 내란이라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프레임 속에서 모든 것들을 몰아가는 민주당의 이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저는 도리어 내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금할 수 없는데요. 네. 차분하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습니다. 탄핵을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어요. 국회에서. 그렇다면 헌재의 몫인 겁니다. 그다음에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도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근데 여야가 특히 야당이 감나하라 배나하라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 체포영장 해야 된다. 공수처장 탄핵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정상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을 위해서 헌재의 어떤 속도나 수사기관의 수사는 빨리 만들고 본인은 침대 축구를 구사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헌재 시간이나 대법원의 시계가 공의 평등하게 갈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거고 정치권이 민생을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상황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 민주당이 이제까지 29명에 대해서 탄핵을 남발하고 있고 특검을 하고 있고 예산까지 이렇게 감액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위인 설법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권한이 있다고 하는 건 자제하셔야지 끝없는 탄핵 어디에서 멈출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논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특검인데 내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일단 민주당은 즉시 재의결해야 된다 그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실패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오히려 결국에는 수사기관 간의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공조본 이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 특검의 도입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결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이고 근데 이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뭐 독소 조항을 제거한다면 이라는 조건을 붙이면서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조금씩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지켜보셔야겠지만 만약에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절충이 된다 또는 합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내란 특검법이 조속하게 좀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다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앞서 다뤘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대통령 그 관저에 가가지고 대통령을 지키는 그 모양새, 인간 방패를 자처하는 모양새를 봤기 때문에 사실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필요성을 이성적으로 인정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집단적인 움직임에 가로막혀서 애초에 협상 자체가 불가한 사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내란 특검법이 뭐 통과가 되기는 합니다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좀 어떤 조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우려는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네, 국민의힘의 당론은 일단 그 특검법 부결인데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탈표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내란 특검이라는 얘기 제목을 바꿔야죠. 아. 내란 혐의 탄핵에서 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란을 이쪽에서는 소위 말해서 광을 팔고 이쪽에서는 안 한다고 하는 건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내란 특검 관련해 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뭐 동의는 안 하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야가 합의를 하겠죠. 근데 네. 제일 중요한 게 민주당이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특검, 수사, 검사를 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사를 받는 쪽이나 아니면 하는 쪽에서 봤을 때 특히나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3자 추천을 하겠다고 했는데 또 무리만 제3자 추천을 했다가 아예 노골적으로 본인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 민주당이 그렇게 반대했다는 게 별건 수사입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를 하면 무한히 확대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은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무한히 확정할 수 있는 별건 수사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세 번째는
수사 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내란이라고 하면 굉장히 좁혀야겠죠. 본인들의 헌재의 어떤 빠른 심리를 위해서 걷어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다 때려 넣었습니다. 내란 관련 특검이 아니라 사실상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국민의힘 모든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어떤 작정을 한 그런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어떤 마비를 위한 특검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실 규명과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진정한 균형 있는 어떤 특검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네. 자, 내일 특검법 표결 상황이 수사 그리고 정치권 이런 갈등 상황이 커다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3중 차벽 그리고 철조망이 설치가 되는 등 경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1차 집행 당시 경호처의 저지선에 일반 병사들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경비초소 입구입니다. 버스 3대가 세로로 빈틈없이 주차돼 있고 앞뒤로는 또 다른 버스 2대가 가로로 막아섰습니다. 지난 3일 첫 체포영장 집행 당시 버스 1대가 길목을 막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철조망을 치는 장면까지 포착됐는데 겹겹이 관저를 요새화하는 듯합니다. 지난 3일 3중 저지선을 치며 저항했던 경호처가 경비를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날 경호처가 관저 지역 경비를 맡는 일반 병사들을 동원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호처는 의무복무 병사들을 동원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체증 영상에 이들의 모습이 담겼다며 정확한 동원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경우 이번에도 경호처가 극렬 저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리적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이 만료될 때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은 사실상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연일 경제와 외교 챙기기에 집중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이 앞으로도 정치 현안에 대해 침묵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이 만료됐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 전부였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 등으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 안정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제 안정론은 쟁점 사안인 헌법재판관 임명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닥친 경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의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체포영장 재집행 전망에 경호처를 둘러싼 갈등이 재현될 수 있는 만큼 최상목 권한대행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낼 수도 있지만 침묵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말을 하더라도 포괄적이고 두리뭉실하게 원론적인 얘기하지 어떤 결정적인 결단을 내리는 그런 발언이라든지 민감한 그런 발언은 하지는 않을 거라고 해요. 정치 현안에 거리를 둔 최상목 대행이 침묵과 입장 표명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지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번 달 한미일이 잇따라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등 금융 외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이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치가 경제를 흔드는 답답한 현실에 이창용 한은 총재에 이어 이복현 금감원장도 최상목 대행에 부담을 주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우리나라 국채 선물을 16조 원어치 팔았습니다. 3년여 만에 최대 물량입니다. 달러 강세에 정치 불안이 맞물리며 원달러 환율은 지난 한 달간 70원, 석 달간 160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굵직한 국제금융 관련 일정이 몰렸습니다.
오는 16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이어 20일 트럼프가 취임해 새 정책을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일본에 이어 29일, 한국 시각으로 30일 미국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악재가 시장에 선 반영돼 있다지만 고환율 해소는 난망입니다. 지나치게 원화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 정치 상황이 빨리 진정이 돼야 결국에는 원화 저평가도 어느 정도 좀 빨리 진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런 상황을 언급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법적 부담까지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쪽으로 영향을 미쳐달라고 요구하는 건 우리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사례를 들며 우리를 향한 국제 시각도 냉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디스는 지난달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과 재정 적자를 이유로 국가 신용 등급을 내렸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피치는 3월, S&P는 4월, 무디스는 5월에 우리나라 국가 등급을 내놓은 점으로 미뤄 이른 봄부터 재평가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재평가도 그렇지만 프랑스 사례에서 보듯 강등은 정해진 일정표가 없다는 겁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미 동맹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임기 중 마지막으로 한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한미 동맹은 어느 한 지도자나 정당의 차원을 넘어서는 관계라며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미국 정부도 심각하게 우려했다는 점을 털어놨습니다. We had serious concerns about some of the actions that President Yoon took. We communicated those directly to the government. At the same time, we have tremendous confidence.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극복해낸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70년이 넘은 한미 관계는 이 같은 일로 흔들릴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어느 한 지도자나 정부, 정당 차원의 동맹이 아니라는 겁니다. We meet as both of our countries are experiencing periods of transition. And what we know is this. Our relationship is bigger than any one leader, any one government, any one party. The security challenges. 블링컨 장관은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난 자리에서도 변함없는 한미 동맹과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신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역시 한미 관계에 어떤 공백도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 민주주의와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함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한미 동맹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불안한 국내 정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신뢰를 확인한 건 성과로 꼽히지만 문제는 2주 뒤면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선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 국내 정세와 관련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과도 하루빨리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누구도 대응 못할 무기라며 태평양 지역 적수들을 견제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어제 쏘아 올린 미사일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평양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음속의 12배에 달하는 속도로 날아갔다며 1,500km 떨어진 공해상 목표 가상 지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찬하 미사일 총국장이 현장 지도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 주혜와 함께 화상으로 발사 장면을 참관했습니다. 통신은 발동 기동체 제작에 새로운 탄소 섬유 복합 재료가 사용됐고 비행과 유도 조종 체계에도 새로운 방식이 도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시험 발사에 대해 핵전쟁 억제력을 고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이러한 무기 체계를 보유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될 거라고 자평했습니다. 또 그 어떤 조밀한 방어 장벽도 효과적으로 뚫고 상대에게 심대한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며 태평양 지역 임의의 적수들을
믿음직하게 견제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유사시 미국력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요격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어제 미사일 시험 발사는 올해 들어 처음이자 지난해 11월 초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2달 만에 감행된 도발이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2주가량 앞둔 시점에서 신형 미사일로 괌 타격 능력을 보여주며 최대 5,500km에 이르는 IRBM의 사거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네, 서울 기온이 오늘과 내일 영하 6도, 목요일에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서해안에는 최고 40cm에 달하는 폭설이 예고됐습니다. 정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 날씨가 또 한 번 급변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북쪽 상공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할 전망인데 주 중반에는 한기의 강도가 무려 영하 40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파의 영향을 받는 경기와 강원도에는 영하 12도 이하의 추위가 예고되며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의 지방도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은 오늘과 내일 영하 6도, 목요일에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져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찬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에 육박하겠고 서울에는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밖의 지방도 강한 한파가 주말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도로 결빙은 물론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가 우려됩니다. 대륙고기압이 강하게 확정하는 가운데 차가운 북서풍이 한반도로 밀려오며 이번 주 전국적으로 강한 추위가 이어지겠고 한파특보도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강 한파 속에 서해안 등에는 지난 초겨울 폭설과 비슷한 정도의 큰 눈이 예고됐습니다. 기상청은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전북 지역에 목요일까지 사흘간 최고 4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고 충청도와 울릉도 독도에도 10에서 30cm의 큰 눈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찬 북서풍의 영향으로 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유입되며 7일 화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대 40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서해안에는 이번에도 무겁고 강한 눈이 단시간에 집중되며 시설물 피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사전 시설물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딸기와 감귤 등 제철 과일을 비롯해 채소값이 껑충 뛰었는데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설 성수품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과일 판매대에 제철을 맞은 딸기가 가득 진열돼 있습니다. 여름철 고온으로 생육이 부진했던 탓에 평년보다 가격이 20% 넘게 비싸 소비자들은 쉽게 장바구니에 담지 못합니다. 이제 제철 과일이라 이제 어르신이 드실 거라서 사긴 사야 되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좀 세긴 해서 고민은 되긴 해요. 좀 먹기가 좀 꺼리끔하지. 빨리 손이 안 가지. 그렇습니다. 설 명절을 20여일 앞두고 주요 성수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6일 기준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은 5,200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65%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무는 80%로 더 크게 뛰었습니다. 지난해 파종기 폭염 영향으로 발화가 부진해 겨울무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대표 과일 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여름 폭염으로 과일이 갈라지는 열과 현상이 발생해 상품성 있는 물량이 줄면서 감귤 가격은 평년보다 70% 높은 수준입니다. 배 가격도 강세입니다. 소비자들은 명절이 다가올수록 가격이 더 오르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설 앞두고 가장 걱정되는 건 어떤 거세요? 이거 제수용품 그 물가죠. 그냥 일반 장 볼 때하고 명절 때하고 틀려요. 더 오르니까. 그럼요, 훨씬 오르죠.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설 성수품 물가 관리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사과와 한우 등 주요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고환율 여파로 국내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면서 설 명절을 앞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송민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북 안동시에서 겨울 배추 출하 현장을 점검한 뒤 배추와 무 할인 지원과 정부 비축 물량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9일까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최대 40%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정부 가용 물량을 서울 가락시장에 하루 200톤 넘게 방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무수입 할당 관세 적용 기간을 다음 달까지 연장하고 지난달 끝난 배추 할당 관세 적용 기간도 더 늘릴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사재기와 가격 담합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복역하던 김신혜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는데요. 재심 재판부는 수긍할 만한 범행 동기가 없고 범죄 사실의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선일 기자입니다. 25년간 장기 수감 중이던 김신혜 씨가 교도소에서 덤덤한 표정으로 걸어 나오더니 이내 가족과 얼싸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눕니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곧바로 풀려난 겁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 바로 잡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바로 잡는 것이 우리 사법 체계와 우리 정치 체제에서는 이렇게 힘든 일인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 씨를 다시 만난 가족은 그동안 쌓였던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누나의 명예 그리고 진실을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고요. 이 판결로 인해 누나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이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우 기쁘지만 좀 실감이 안 나요. 다른 사건으로 무기수로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출소한 장동익 씨와 윤성여 씨도 꽃다발을 건네며 반깁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00년 3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김신혜 씨의 재심에서 범죄 사실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신혜 씨에 대한 1심 재심 선고는 지난 2015년 재심이 결정된 이후 10년 만입니다. 김 씨는 아버지의 성추행에 앙심을 품고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재심 재판부는 김 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증거물은 영장 없이 위법하게 수집됐고 자백 진술도 김 씨가 모두 부인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수긍할 만한 살해 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 부검에서 많은 약을 먹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03%였던 점을 고려하면 음주 자체가 독립적인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4년 동안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온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무죄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피고인의 마음과 몸의 상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는 옥고에서 풀려났지만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면 광주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이어집니다. YTN 오순일입니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 도중 육군 훈련병이 숨진 사건 당시 훈련 지휘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군 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11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대위와 부중대장 남모중위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에 있는 양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양계장 2동이 불에 타고 닭 3,700마리가 폐사하는 등 2억 5천만 원어치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20대 관계자가 대피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비행기록 장치가 미국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독을 맡을 미 교통안전위원회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우선 처리하기로 했는데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할 블랙박스 중 비행기록 장치가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로 이송됐습니다. 커넥터가 손상돼 국내에서는 자료 추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데이터 추출 작업이 가능한데 중대 사안이기에 미국 측으로부터 해당 장치 분석을 우선시하겠다는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자료 추출 작업은 최소 일주일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이미 다른 블랙박스인 음성기록 장치 녹취록 작성을 끝낸 만큼 비행기록 장치 해독까지 마무리되면 참사 직전의 순간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사고기 주요 부품에 대한 정밀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는 항공기 양쪽 엔진 2개를 경납고에 옮겨 주요 부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은 거로 알려진 랜딩 기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사 유족들이 국토부 사조위 조사를 셀프 조사라고 비판하면서 조사 과정의 독립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정한 조사를 약속했지만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는 룰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객관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유족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관련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사고 수습 작업이 이어지면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폐쇄 기간도 오는 14일 새벽 5시까지 일주일 더 연장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실은 제주항공이 지난해 상반기 국내 항공사 가운데 항공기 정비를 이유로 지연된 항공편이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비 지연이 늘어난 건 코로나 상황이 끝난 뒤 제주항공이 항공기 가동 시간을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과정을 기록으로 남길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제주항공 참사 수습 과정을 돌아보는 백서 발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초기 수습에서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살펴보고 이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과정도 기록해 백서에 담겠다는 구상입니다. 전라남도가 특별법 제정과 추모공원 조성 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을 위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460억 원을 들여 7만 제곱미터 규모 추모공원을 지어 치유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다시는 이번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정부의 객관적, 합리적 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항공 사고가 자신들의 소행이라며 폭탄 테러를 예고한 일본발 협박 메일에 대해 경찰이 국제 공조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3년부터 이어진 테러 협박 범인과 같은 사람이 저지른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법무부 직원이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된 메일에는 제주항공 참사가 자신들 소행이고 한국 도심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을 터뜨릴 거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흘 뒤 국민의힘 당사와 권성동 원내대표 사무실에도 비슷한 내용의 팩스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가라사와 다카이로, 실제 일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이름입니다. 해당 변호사는 X에 글을 올려 내 이름이 허락 없이 이용되고 있다. 이번 범죄는 일본의 병든 젊은이가 일으킨 거라 생각한다며 한일이 협력해 범죄자를 잡아달란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이 협박범을 잡기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터폴을 통해 일본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고 외교 경로로도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지난 2023년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폭탄 테러 협박 메일을 보낸 사람과 같은 인물의 소행인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가라사와 다카이로,
야마오카 유우아키라는 일본인 변호사 명의로 메일이 발신됐고 인터넷 주소도 일본의 해당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2023년에도 일본에 공조 요청을 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그제 오후 5시 기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악성 게시물 126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악성 게시글과 영상을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건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유가족이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유언비어 확산을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무안공항 현장과 온라인으로 접수된 모든 악성글 관련 신고나 제보를 검토하고 있다며 유가족 등과 협의해 조속히 게시자를 특정해 검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남경찰청은 유가족 보상과 관련해 비방성 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는데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심리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통합심리지원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경영인이나 소상공인 희생자들을 위해 대출 금리를 내리거나 유가족들을 위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등 각종 대출 지원도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가족들과 사고 수습에 참여하신 분들의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해 통합 심리 지원단을 구성하였고 유가족 의사에 따라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와도 연계해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이후에도 심리적 어려움이 계속되시는 분들께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 회복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희생자분들을 위한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중기부는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 정책자금 대출 금리 인하, 융자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유가족들이 겪으실 수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금융위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과 함께 유가족분들이 신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 보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공수처가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일임하려고 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일이 있었죠. 이와 관련한 소동이 있었는데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영장 집행만 경찰에 위임이 가능하느냐를 놓고 어제 종일 공수처와 경찰이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법과 무슨 법이 부딪히길래 이런 혼란이 일어났는지 좀 혼란스럽거든요.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행 형사소송법상 81조와 관련된 해석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공수처에서는 이 영장 집행을 일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든 것이 이 규정이었습니다. 이 규정 내용은 이제 영장은 검사의 지휘 하에서 사법 경찰이 집행을 한다라는 규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수처 검사 역시 또 일반 검사와 마찬가지로 이 규정에 따라서 일임을 할 수 있다. 라는 입장이었고요. 다만 이에 대해서 이제 경찰은 또 반박을 했습니다. 법적인 흠결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사실 과거에 이제 검사와 경찰의 그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이제 해당 규정보다는 결국 수사 준칙 등에 의했을 때 이 검사가 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수사 지휘의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공수처에서는 이런 집행을 일임할 수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어제 오후가 넘어서 공수처에서는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주도를 하고 경찰의 지원을 받겠다라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는데 예. 결국 이 수사권 조정의 그런 문제, 그런 후폭풍이 결국에는 이런 문제점을 낳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은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 네, 원래대로 돌아갔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공수처가 악수를 두면서 향후 윤 대통령 수사 동력에도 어떤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공수처에서의 그런 어제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사실 악수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런 집행을 경찰에 일임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일각에서는 이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예. 경찰에서도 곧바로 법적인 흠결이 있고 만약 그 지시를 따르게 된다면 직권 남용에 해당을 한다라고 또 반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곧바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공수처에서는 다시 원래대로 입장을 회귀하는 그런 사실상 악수를 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문제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마치 영장 집행에 대해서 그럼 하청을 주겠다는 거냐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비판을 계속 해온 상태고 그렇다면 일단은 다시 이제 이 문제가 정리가 되긴 했지만 앞으로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점을 들어서 공격을 할 수가 있고 또 특히나 공수처가 일단 수사권에 대해서 스스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계속 해올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수사 정당성 논란에 조금 더 불을 지피는 그런 사건이 됐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의 수사 혼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이런 수사 기관 간에 권한이 좀 얽혀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좀 알기 쉽게 알려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일단 분리가 되면서 조정이 되면서 사실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고 또 검찰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 예상치 못한 이런 내란죄와 같은 혐의에 대해서 수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도 사실 논란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서부터 경찰은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다. 반면에 검찰은 관련 범죄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수사권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 있어 왔고요. 또 반면에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긴 한데 마찬가지로 이제 관련 범죄와 관련해서 내란죄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 수사권에 대해서 누가 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현 상황을 낳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더 파고 들어가자면 이렇게 수사권 중복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미리 마련돼 있었다면 사실 이런 혼란은 예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중복적인 그런 수사권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에 대한 규정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조기에 이런 문제들은 조금 정리가 될 수가 있었을 텐데 물론 전혀 예견할 수가 없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은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까지도 조금 대비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교통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해 두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점도 조금 문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사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특검이 출범하면 자동으로 조정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특검이 출범이 된다면 당연히 현재까지 수사 이후의 그런 수사와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기소까지도 이 특검에서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들은 이제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과연 특검이 통과가 될 것이냐, 그 법안이 통과가 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보도에 의하면 일단 최상목 권한 대행이 한번 이 내란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의결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르면은 1월 8일에 재의결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그 요건. 이 특검 법이 통과되기 위한 요건이 결국 국회의 그 제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또 출석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아무래도 여당 측에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재의결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럼 특검을 다시 출범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한다면 결국 임시회기를 새로 열어서 다시 한번 특검 발의를 해야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최 대행이 재의결을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특검이 실행되는 것은 권한 대행의 손에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도 쭉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계엄 관련된 관련자들이 줄줄이 기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김용현 전 장관은 오늘 16일에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게 됩니다. 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에
이들에 대한 어떤 법적 판단을 보고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법적 판단이라는 게 판결까지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이런 복잡한 사안에서 윤 대통령이 조사를 받기 전에 뭐 일부 관련자가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네. 다만 이 관련자들의 그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도출되는지를 살펴보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아무래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다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이 진행될 때 이 검찰이 가지고 온 그런 관련된 논리가 어떤 것인지 또 관련자들의 방어 논리는 어떤 것인지 미리 조금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해당되는 사건에서 주요한 증거로 제출된 내용들이 무엇인가 또 그 이후에 부를 그런 증인들은 누구인가 나아가서는 이런 과정에서 법원은 어떤 그런 분위기를 형성을 하면서 사안을 끌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미리 살펴볼 수가 있다면 아무래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보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 방법들 그리고 변호 방법들을 구상을 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추이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최근에 또 주목받았던 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 속 내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오히려 김 전 장관보다 더 자주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시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공소장에 담겨 있는데 이걸 보고 윤 대통령 측의 전략도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공소장이라는 것은 결국 검사가 조사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증거들이 있고 그 증거에 근거해서 그런 사실들을 기재를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나온 이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은 사실 뭐 사전부터 윤 대통령이 이런 계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준비를 하기도 했었고 이 당시에도 사령관들에게 지시를 해서 국회에 진입할 것 혹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고 나올 것 이런 구체적인 지시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됐었고 이 최근 밝혀진 그런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미 12월 1일부터 뭐 비상계엄을 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또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에서는 뭐 이런 계획들을 모두 바꾸면 다 틀어진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했다라는 것들도 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공소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결국 거기에 뒷받침되는 증거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 증거의 내용이나 종류 등도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내용을 기초로 해서 변론 방법을 또 만들어 나가는 것도 분명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그리고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또 새로운 반박 논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내란죄를 관련 범죄를 타고 들어가서 수사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수사 개시가 직권남용으로 돼야 되는 건데 직권남용죄로 내란죄 수사는 못한다라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직권남용으로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다면 과거 대통령들도 시민단체가 고발할 때마다 아마 수사기관을 불려갔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법률 해석상으로 어떤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오류라기보다는 물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모든 구성을 하고 이런 주장을 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건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설득력이 있느냐,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이제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서 결국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이나 외환죄 이외의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규정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다른 범죄들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도 할 수 없는 것인가 한다면 사실 또 많은 견해들은 조사까지는 가능하고 다만 기소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대통령 측에서 하는 주장에서 한 가지 약점은 설사 그런 주장 전제가 되는 사실이 뭐 맞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런 조사든 진행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직권남용에 대해서 조사는 가능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하다라는 반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이 문제가 또 하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그렇다면 이 선후를 따진다는 건데 결국 이 법령에서는 관련 범죄가 꼭 조사가 돼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뭐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조사를 시작을 하고 조사 과정에서 나온 그런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후 관계를 반드시 따져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아직까지는 설득력이 조금 부족한 그런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공수처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유효 기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보통 얼마나 나오게 됩니까? 통상적으로는 일주일 이내에 집행을 하도록 보통 영장에 기재가 되었고 발부가 됩니다. 예. 다만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에 이 7일 정도로는 영장을 집행하는데 사실상 곤란하겠다. 그래서 기한을 더욱 늘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한다면 7일 이상으로 기간을 설정을 해서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 예. 보통은 일주일이지만 그보다 길게 따로 요청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영장은 발부되는 즉시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작 시점에 특별한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면 발부된 즉시 이제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공수처가 만약에 영장이 다시 나오게 되면 이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게 됩니다. 자, 전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할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사실 지난 1차 집행 때도 결국에는 경호처 등의 그런 인력이 워낙 많았고 또 강하게 저지를 방해를 하는 바람에 집행을 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특수부대라든가 특공대를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특히 이제 경호처에서는 얼마 전에 상황을 봤을 때 더욱 더 방비를 튼튼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가능성이나 혹은 그 밖의 대책들이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한편으로는 이런 보다 강한 물리력을 준비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일면 타당해 보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력 면에서 숫자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조금 더 충원을 해서 조금 더 포위를 하고 압박을 하는 방법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공수처에서도 지난번 집행 전에도 만약 이런 집행을 방해할 경우에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경고들을 해왔고 사실 이 부분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충돌을 조금 막기 위해서는 보다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과 관련된 그런 경고들을 통해서 그런 물리적 충돌 없이 영장을 집행하는 방법도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한층 더 강대강 충돌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박종준 경호처장을 먼저 체포한 뒤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러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 경호처장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을 한다라고 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먼저 집행을 할 수 있으면 이후에는 이제 경호처의 그런 대응에 아무래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 사실 문제는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 가능할지부터 검토가 되긴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 차례 소환을 요구를 하기도 했고 여기에는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당분간 여기에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체포영장의 발부 여건,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라는 그 요건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만 이제 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경호처장 그리고 경호처 측에서 반발을 크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이례적으로 이런 경호처장이 대국민 담화를 또 통해서 이런 영장 집행에 대해서 적법하지 못하다. 또 만약 이 경호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 경호처 측에서는 이 체포영장의 적법성 여부를 또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체포를 거부할 수가 있다,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또 구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집행까지 나아가는데 또다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정치권에서 가장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걸 두고 지금 공방이 뜨거운 상황인데 이게 탄핵 사유의 수정인지 단순 문구 변경인지 만약에 어떤 판단이 나온다면 소추안 재의결까지도 해야 하는 사안인지에 대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애초에 이제 탄핵 소추안에는 이런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을 위반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소추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행 과정에서 이 내란죄가 성립한다라는 부분은 이제 제외를 하겠다, 사실상 철회를 하겠다. 그래서 계엄 자체가
헌법에 위반한지 여부만을 중점적으로 따지겠다라고 이제 국회 측에서 밝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예. 사실 지금 많은 견해들은 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예. 결국 이 부분이 헌법이 위반하는지 나아가서는 내란 혐의까지도 문제가 될 사안인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고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이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라는 부분은 이제 탄핵 소추가 진행될 때 상당히 야당 측에서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다퉜던 문제인데 이걸 빼버린다는 것은 사실상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냐. 만약 이걸 탄핵 사건을 유지를 한다면 재의결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1차적으로는 이제 관련된 법령 규정이 없고 진행 가능하다라는 입장으로 한번 밝힌 게 있긴 한데 예.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반발을 할 것으로 보이고 물론 재의결을 요구해야 된다라는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 그 밖의 사유들을 종합을 해서 이 탄핵 자체의 그런 정당성을 따지는데 또 이런 주장을 계속 반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엄 수사 관련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한남동 관저 앞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하면서 경찰관 폭행 등 일촉즉발의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준법 집회를 호소하며 불법 행위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 한남동 관저 앞은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라는 목소리와 체포영장은 원천 무효라는 주장으로 완전히 갈렸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실패한 지난 3일 이후에는 양측 모두 눈비가 와도 밤새 자리를 지키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측 참가자들이 마주치면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며 병력을 투입해 분리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완벽한 통제는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집회 인원이 늘어나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일촉즉발의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은 윤 대통령 체포를 요구하는 집회 도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측에서는 취재진을 겨냥해 악성 온라인 게시글을 무분별하게 올리거나 현장에서 달걀을 던져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 4건 발생했다며 집회 주최 측과 참가자들에게 법을 잘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가 목격되면 현장에서 검거하는 건 물론 이후 확인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미국 의회가 절차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 인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4년 전 트럼프가 촉발한 미 의회 폭동 사건과 벌어진 것과 같은 날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대선에 불복하며 의회 폭동을 선동했던 도널드 트럼프. 4년 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공식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렸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돌아가며 각 주별 선거 결과를 보고했고 공화당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상원 의장을 겸임하는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경쟁자였던 트럼프의 승리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Donald J. Trump of the state of Florida has received 312 votes. Kamala D. Harris of the state of California has received 226 votes. 앞서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의회가 우리의 위대한 승리를 인증한다며 역사적으로 큰 순간이라고 썼습니다.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집권 1기 때와 달리 지금은 모두 자신의 편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In my first term, people were fighting me all the way. They were just fighting me. In this term, it's so different. I don't want to say people have given up because that's not nice.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4년 전 의회 폭동을 지우거나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16 사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가 폭도들의 공격을 견뎌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고 올해는 이런 부끄러운 공격을 보지 않게 된 데 기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임을 2주 앞둔 트럼프 당선인은
의회 폭동을 평화와 사랑의 날이라고 미화하며 가담자들을 사면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이 미 의회에서 공식 인증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10만 달러 선을 탈환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미 동부 시각 오전 11시 20분 기준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1% 오른 10만 2,08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블룸버그는 트럼프가 비트코인 비축 등 가상화폐 공약을 어느 정도 이행할지가 관건이라며 자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9%는 올해 비트코인 투자가 손해를 볼 걸로 꼽았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주가 지수가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장 마감 무렵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06% 내린 42,706.56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0.55% 오른 5,975.38, 나스닥 종합지수는 1.24% 뛴 19,864.98의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는 세계 최다 전자기기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인공지능 서버 특수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내놓자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칩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가 3% 넘게 올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3.44% 오른 149.43달러에 마감하며 지난해 11월 7일에 148.88달러를 뛰어넘은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협력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지난해 4분기에 시장의 평균 예상치 13% 증가를 웃도는 15%의 매출 증가세를 보인 게 영향을 줬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5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개막합니다. 올해 CES의 주제는 다이브인, 몰입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가 첨단 기술로 뛰어든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지난해에는 AI 기술이 각 산업 분야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방향을 제시했다면 올해는 AI 기술이 실생활에 스며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 CES는 전 세계 160개국 4,500여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삼성전자와 LG전자, SK그룹을 비롯해 중소 스타트업 기업까지 1,030여 기업이 참여합니다. 개막 하루 전인 오늘은 AI 시대를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8년 만에 기조연설에 나서기로 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진 가운데 젠슨 황과 최 회장의 만남이 성사될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아침 날이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5.7도로 어제보다 무려 8도가량이나 낮았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영하권 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따뜻한 외투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 대부분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르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1도, 청주 2도, 전주는 3도가 예상됩니다. 강추위 속에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구름은 점차 충남과 그 밖의 호남, 경기 남서부와 경남 서부 내륙으로 확대하겠고요. 모레까지 전북 많은 곳에 최고 40cm 이상, 제주 산간에는 최고 30cm, 충남과 전남에도 최고 20cm가 넘는 그야말로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3cm 안팎의 강하고 많은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위는 더 심해지겠고요. 목요일인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도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반면 뚜렷한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에는 장기간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파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